네, 어제 이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이 SNS 서비스들이 대규모 접속 불통, 접속 장애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인스타그램, 메신저, 스레드 등 여러 SNS 서비스가 여러 나라에서 로그인과 관련된 접속 중단을 겪었습니다. 접속 불통이 돼버린 거죠. 어제 동부 시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오전 10시쯤부터 수십만 명이 접속 중단을 겪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 접속 장애는요, 미국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지 여러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발적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불통 사태는 약 2시간 만에 일단락되긴 했습니다만은 파문이 일파만파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슈퍼 튜즈데이였는데 마침 이런 날 평소에는 멀쩡하던 그 SNS 서비스가 갑자기 불통이 돼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버리지 못한 그런 파문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접속장애의 원인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어떤 날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 튜즈데이. 모두 19개 주에서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이 열리는 그런 날이라는 점에서 이 접속 장애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아주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미국 행정부는 슈퍼 튜즈데이 그 투표를 방해하려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위협은 확인하지는 못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이 서비스 중단 이번 사태를 매우 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국 고위 관계자는요. 우리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라면서 현재로서는 특정 선거와 또 연관이 있다거나 특정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다라고만 일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번 그 SNS 접속 불통 사태는 확실한 원인이 투명하게 밝혀질 때까지 이런저런 추측이 계속 난무할 전망입니다. 어제가 바로 이제 슈퍼 튜즈데이 그런 매우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 그 슈퍼 튜즈데이 결과 민주공화 양당은 이변 없이 결국 바이든과 트럼프가 양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니까 더더욱이 그렇겠습니다만은 공화당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계속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던 그 니키 헤일리 후보가 보니까 오늘 이후에는 어떠한 선거 관련된 공식적인 일정이 일정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니키 헤일리가 사퇴할 것으로 이미 그렇게 마음을 굳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 트럼프의 본격 대결의 장이 시작됐다. 이제부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콜 소식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또 많이 좋아하는 그 마켓이죠. 트레이더 조 마켓에서 판매된 그 치킨 수프 덤플링이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농무부 산하 식품안전점검 검사국은 지난 2일 제품 내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면서 이 트레이드조가 그 브랜드가 달려있는 치킨 수프 덤플링을 회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7일에 생산된 6온스짜리 트레이더조 스팀 치킨 수프 덤플링. 이름이 좀 길지만 트레이더조의 브랜드가 거기 써 있고요. 그리고 스팀 치킨 수프 덤플링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6온스짜리. 이번 리콜 조치는 소비자들이 제품에서 어떤 단단한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한 후에 신고를 하면서 전격적으로 리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트레이더조 측은 이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즉시 폐기하거나 버리거나 또 매장 방문을 통해서 반품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리펀드를 못 받느니 가지고 가서 리펀드 받는 게 낫겠죠. 네, 이제 대학생들의 봄방학이 시작되는데요. 주 멕시코 미국 대사관, 그러니까 멕시코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이 여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주 멕시코 미국 대사관 측은 3월에 시작되는 봄방학 기간 동안에 멕시코를 방문하는 미국 시민권자 인구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도 달할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막 따뜻한 곳에 놀러 가려고 많이 가죠. 특히 이제 주 멕시코 미국 대사관 측은 범죄 다발 지역은 절대 방문하지 말라라고까지 강조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행 가지 말라고 하면 이제 외교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멕시코 여행 가지 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주의해라, 각별히 주의해라 이런 말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멕시코 여행 혹시 계획 짜신 분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족 중에 있으면 이 말씀을 꼭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그 대학생들 봄방학을 맞아서 멕시코 여행 많이 온다라는 게 멕시코에서도 알고 있어서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이번이 기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요번 시즌 동안만이라도 좀 멕시코 여행 각별히 자제해달라라는 게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한국의 국민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왔을 때 뭐 10년 전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20년 전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30년 한 40년 전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까지만 해도 뭐 한국이 꽤 살았죠. 그런데 뭐 약 한 25년, 30년, 길게는 뭐 35년 그 전에 우리 오셨을 때 생각해 보면 한국이 많이 못 살았죠. 미국에 비해서는. 근데 그때 생각만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많이 한국이 세계 속의 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력도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이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 잘 사는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에 원화 가치 하락으로 7% 이상 줄어들었던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지난해 33,000달러대 후반 수준까지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3년 연간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한국의 국민 총소득은 33,7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이었던 2022년을 보면 32,886달러였는데 그때보다 2.6%가 늘어났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년 만에 2.6%가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늘어도 한 1% 안팎 정도인데요. 그리고 줄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고 그런데 2.6%가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자, 한국의 1인당 GNI, 1인당 국민총소득은 지난 2017년에는요, 31,734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2017년에 3만 달러대에 처음으로 올라선 겁니다. 요건 하나는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게 언제냐? 네, 201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33,564달러까지 늘어났었는데 2019년이 이제 팬데믹 그때 좀 줄기 시작했어요. 32,200달러로 줄었고 2020년에 32,004달러까지 2년 연속 그때는 이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만은 결국 다시 반등을 하는 데 성공해서 지난해에는 말씀드렸다시피 33,745달러까지 오른 것입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 말씀드린 그 33,745달러는 세계 25위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요건 이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그렇고요. 한국의 경제력을 보면은 25위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대충 한 10위권을 유지하죠. 뭐 한 8위권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한 10위권 안팎에서 한국의 경제력은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치고는 경제력은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덩치 큰 나라들보다도 훨씬 경제력은 높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한 10위권, 가장 좋을 때가 한 8위권까지 올라갔는데 뭐 12위권일 수도 있고 대충 한 10등에서 한 12등 그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1인당 국민 총소득도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니고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5위권 정도 됩니다. 33,745달러. 이게 이제 3만 달러 넘어가는 건 굉장히 큰 변화고요. 거기서 이제 4만 달러 넘어가는 건 또 어마어마한 큰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이 앞으로도 좀 몇 년만 더 지나면 4만 달러 또 금방 넘어갈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유럽 여러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개개인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기 휴양지로 잘 알려진 몰디브. 그 어떤 영화인가요? 그 뭐 이병헌 씨가 영화 대사에서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 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대사가 있는데 이걸 이제 거꾸로 뭐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 잔이 아니라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뭐 영화 속에서는 뭐 진지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그 대사 만드는 사람이 약간 유행을 타게 사람들의 화제성을 일으키려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후에 실제로 그 영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따라하면서
그건 이제 반 장난 삼아서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몰디브 가서 모히또가 아니라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자, 화제의 그 몰디브, 세계적인 관광지 그 몰디브가 중국과 인도의 어쩐 그 격전지입니다. 그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동안은 인도와 친했었는데 이번엔 인도와 절교를 하고 중국과 손을 잡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몰디브가 중국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면서 지금까지 이 몰디브의 주둔 중에 있던 인도군에게 나가라라고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몰디브 국방부는 이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려서 중국과 군사 지원 협정을 체결했다라면서 이번 협정은 중국과 더 강력한 관계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정과 동시에 몰디브는 주둔 중이던 인도군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몰디브에 뭐 그렇다고 인도군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상징적으로 인도군이 주둔하고 있죠. 몰디브와 인도의 어떤 군사 협정이나 협력이나 이런 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데 인도군이 89명 정도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89명의 인도군을 당장 나가라라고 퇴거 명령을 내리고 그 빈자리를 이제 중국군에게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인기 휴양지로 잘 알려진 몰디브는 인도 남쪽,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죠. 세계 무역 항로가 치닫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어서 몰디브를 사이에 두고 인도와 중국 등의 아주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그런 격전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친중 성향의 현 몰디브 대통령, 이 무이주 대통령인데, 그 무이주 대통령이 그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중국 베이징을 찾아가서 중국 정부와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등 다양한 경제 관련된 분야와 그 협력을 하자라는 협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현 시점에서 바로 인도군의 퇴거 명령을 내리고 중국군을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몰디브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친인도에서 친중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런 것은 세계 여러 가지 역학 구도에서도 상당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나마 전해드렸습니다. 자, 많은 그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뭐 등산을 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동네 등산 이런 거 말고요. 산악인들, 이런 사람들이 로망으로 하는 게 뭡니까? 에베레스트 정복,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베레스트를 간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모험으로 다들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뭐 산악 등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문가들만 하는 어떤 모험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레저, 트레킹 같은 느낌으로 최근에 변질됐다라는 겁니다. 자,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 베이스 캠프에 가면요. 침실, 뭐 개인 욕실 등 어찌 보면 호텔같이 호텔급 시설을 갖춘 그런 텐트가 속속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야외이기 때문에 텐트가 세워져 있는데 그런 산악인들이 등반할 때 쓰는 그런 뭐 1인용이나 4인용 그런 텐트가 아니라 뭐 열댓 명씩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2명이나 4명이 들어가더라도 거의 호텔급 그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아주 럭셔리하게 꾸며져 있는 그런 텐트들이 에베레스트 산 중턱 곳곳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타임스와 텔레그래프 등 영국 매체들이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네팔 당국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서 캠프의 무분별한 확산에 제동을 걸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신 보도를 좀 종합해 보면 네팔 현지 관계자들은 그 에베레스트 방문객 수가 최근에 갑자기 늘면서 너무 혼잡해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중에 진짜 에베레스트 산 정복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문 산악인은 몇 명 되지 않고 나머지는 아마추어들인데 그냥 거기 일종 어떻게 보면 반 놀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레스트가 최근 몇 년간 큰 인기를 끌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추어들이나 일반인들이 노는 차원에서 관광 차원에서 여행 차원에서 무슨 하이킹하는 마음으로 가면서 그 럭셔리한 호텔에서 좀 놀다가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2021년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408건의 등반 허가를 발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전문 산악인한테 발급해 준 것은 몇 건 안 되고 나머지 거의 400건 가까운 이 수백 건이 그냥 일반 아마추어들이 신청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발급을 안 해줄 수 있는
법적인 뭐 요건도 없고 그래서 발부를 해주는데 대부분이 그냥 아마추어들이 놀러 왔다라는 것이죠. 네팔에서 그 에베레스트로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소개해주고 뭐 텐트도 예약해주고 하는 그 한 회사의 상품을 보면요. 이건 뭐 거의 그 관광회사, 투어 회사예요. 부유한 고객을 위해서 편안한 침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락한 소파가 이 텐트 안에 있습니다. 위성 텔레비전도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TV에는 전용 욕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텐트에는 그런 전용 욕실까지도 갖춘 우리는 대형 텐트를 갖추고 있는 우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안락하게 럭셔리한 텐트에 있다가 올 거면 에베레스트를 왜 가나요? 그래도 에베레스트를 갔다 온 것과 안 갔다 온 건 차이가 있나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손님들을 모객을 해서 뭐 1인당 막 수만 파운드, 그러니까 수만 달러 이상씩 받으면서 그런 그 모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팔 일부분의 그 회사들이. 심지어는 그 네팔에서 뭐 등산이나 위에 올라가는 거는 대충 하지도 않고 텐트 바깥에 나와서 낮에 해가 쫙 뜨면 밑에다가 판 깔아놓고 요가하고 명상하고 마사지사 불러서 마사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텐트가 마련되어 있고 그런 서비스도 제공한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렇게 럭셔리한 텐트가 모여있는 텐트촌 인근에는 아주 워킹 디스턴스에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바도 있고요, 빵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상업시설들도 거기다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에베레스트라는 거냐, 이건 뭐 동네 뒷산 놀러 가도 뭐 이렇게 편리하진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이 그냥 거의 반 관광 가듯이 놀러 가듯이 가서 거기서 즐기고 온다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트레킹을 주선해주는 그 네팔의 한 회사는 에베레스트는 더 이상 이제 모험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는 더 이상 등산이 아닙니다. 라고 비꼬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참 한심하다라고 개탄하는 것이죠. 이 방문객이 우후죽순으로 막 늘어나면서 이 에베레스트 산은 쓰레기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막 버리는 거죠. 비정부 기구인 사가르마타 오염통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SPCC. 이 SPCC 오염통제위원회는 지난해 그 에베레스트에 갔던 그 소위 원정대라고 불러야 될지 뭐 관광대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원정대가 무려 75톤의 폐기물을 거기다 버렸으며 이 가운데 2만 킬로그램은 인간의 배설물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데나 막 싸제끼는 거죠. 조금만 좀 큰 바위가 있으면 저쪽 뒤로 가서 앉으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볼일 보고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팔 당국은 지난달부터 이 등반을 오르는 그 에베레스트 산에서 나온 쓰레기를 배설물 주머니에 담아서 직접 가져가야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그 밑에서 신고하잖아요. 신고할 때 비닐봉지 하나씩 주는 거예요. 플라스틱 백을 하나씩,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뭐 하루에는 하나겠죠? 뭐 이틀이면 두 개, 뭐 5일 있다 그러면 5장씩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당신들 5일 있다가 내려올 건데 이 플라스틱 백 5장을 주니까 5개를 다 반드시 채워갖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거 빈 봉투로 내려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무데나 싸제끼지 말고 여기다가 싸서 여기다가 뚫뚫 말아서 묶어서 이거 들고 내려와서 우리한테 확인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까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 산악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일단은 그렇게라도 조치를 취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네팔 당국의 말입니다. 에베레스트도 옛날의 에베레스트가 더 이상 아닌 모양입니다. 네, 미국 내 그럼 호텔 얘기를 좀 해볼까요? 미국 내 호텔의 그 주차비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호텔 객실당 주차 비용이 크게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평균 1박 주차료가 43달러, 이건 이제 평균이에요. 그런 가운데 가장 비싼 도시는 평균 66달러를 기록한 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평균 65달러, 시카고가 평균 62달러, 보스턴 55달러, 워싱턴 54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LA 지역은 평균 주차비가 51달러로 전국의 6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시애틀은 48달러, 샌디에고 44달러, 마이애미 43달러, 오하우 섬 43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호텔마다 뭐 다 달라요. 뭐 40달러 받는 데 있고, 뭐 50달러 받는 데 있고, 라스베가스 가면 또 어느 호텔은 주차비 안 받는 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그 명확하지 않은 호텔 주차비는 숙박요금이 저렴해서 그것만 보고 이제 막 투숙을 했다가 나갈 때, 체크아웃 할 때 이거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주차비, 파킹 피, 추가 비용을 청구받은 소비자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일부 호텔들은 그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DC의 한 호텔의 경우를 보니까 기본 1박 발렛 주차비가 $71인데 SUV를 타고 가면, 그러니까 승용차는 $71인데 SUV를 타고 가면 갑자기 $83를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발렛 파킹 하는데 일반 차량이나 SUV나 뭐가 달라요? 그러나 조금 크다고 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기준이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차를 타고 가지 않았는데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의 유무와 상관없이 숙박객들에게 주차비를 일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여행객은 최근에 차 없이 시카고의 한 호텔에 숙박을 했다가 체크아웃 할 때 쭉 보니까 파킹 피라고 얼마 돈이 차지 된 것을 발견하고 나서 매니저 나오라고 해서 막 항의해서 겨우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메리엇 호텔이나 힐튼 호텔 등 일부 호텔 체인들은 주차비를 명시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 상당히 많은 호텔들은 온라인 예약할 때 마지막 예약 버튼을 누르기 직전이 돼서야 이 파킹비가 얼마라는 게 살짝 조그맣게 뜨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익스피디아, 저도 이제 어디 갈 때 익스피디아로 예약을 많이 하는데 익스피디아 또 프라이스라인 등 소위 온라인 예약 플랫폼도 무료 주차하는 호텔의 경우에는 프리 파킹 딱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안 써 있는 경우는 다 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 받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 파킹이라고 안 써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예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 호텔에 전화해서 파킹비 얼마냐 뭐 이런 거 좀 물어봅니다. 그 비싸봐야 40불, 아니면 30불, 50불 되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난데, 한 20불 받겠지? 그냥 생각하고 갔다가 갑자기 50불 내라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도 하루면 괜찮은데, 3박 4일, 4박 5일 그러면은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약할 때도 무료 주차인 경우에는 명시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비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AARP 멤버에 가입하면은 혜택이 많습니다라는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AARP 멤버나 또는 AAA 멤버인 경우에는 호텔에 따라서 숙박비와 주차비를 하나로 묶은 소위 Park and Stay 패키지라고 해서 할인 요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영상 끝나고 제가 이 AARP 회원과 관련된 것은 최종 화면에 제가 마지막 영상 끝난 후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 제목은 이겁니다. 무서운 폐혈증 피해입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요, 폐혈증으로 팔과 다리를 절단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51살의 쉐리 무디라는 여성이 폐렴 증상, 사실은 폐렴까지도 아니고 조금 심한 감기 증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집에서 있다가 이게 조금 더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제 폐렴으로 진행된 것 같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갈 때는 폐렴으로 갔죠. 그래서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태어날 때는 팔과 다리를 자르고 나온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결국 팔과 다리를 절단하게 된 이 여성 스토리가 지금 미국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감기 기운을 느꼈던 이 무디라는 여성은 며칠 뒤에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평소 건강 체질인 그는 평생 한 번도 응급실 신세를 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의료진은 그를 진료한 후에 무디가 폐혈성 인두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의 연쇄상 구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폐 양쪽에 생기는 이중 폐렴에 걸렸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혈압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이 폐혈성 쇼크가 그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 이 무디가 복용하고 있던 그 관절염 약은 신체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상황은 더더욱이 안 좋아졌습니다. 무디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고 신장과 폐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진은 무디의 팔과 다리의 혈액순환을 포기하는 대신, 그러니까 혈액이 팔과 다리로 제대로 가지 못하니까 거기까지 혈액순환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뭐 그러다가 도저히 치료가 안 되니까 팔 쪽과 다리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포기하는 대신 중요한 장기로는 혈류를 되돌리는 그런 약물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무디의 남편 데이빗은 아내의 팔과 다리가 그 이후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마치 미이라처럼 검게 변해가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의료진은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온전하게 다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무디는 지난해 6월 팔꿈치 아래와 무릎 아래를 절단하고 8월에 그래도 퇴원을 했습니다. 무디는 이후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마는 이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 데이빗은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감기 기운을 느낀 후에 병원을 찾았던 이 50대 여성 무디가 충격적인 폐혈증 진단을 받았고 설상가상으로 평소에 먹던 관절염 약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결국 팔다리를 자른 후에야 퇴원했다라는 이 소식은 현재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폐혈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이 폐혈성 쇼크라는 것은요, 미국에서 매년 약 75만 명에게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무려 약 30%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치사율이죠. 이 폐혈증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무서운 폐혈증의 피해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무서운 폐혈증에 대해서 제가 그냥 뉴스만 신문에 뉴욕 포스트에 보도된 그 내용만 그냥 툭 던지고 안녕히 계세요 그냥 하고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어요.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언제 기회가 되면 좀 더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영상 마칠 때가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알아봤는데 잠시만 좀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폐혈증은 미생물 감염이 원인이 돼서 감염되지 않은 몸의 다른 부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병입니다. 폐혈증의 대표적인 증상은요, 처음에는 발열과 오한입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이나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져서 숨이 가빠집니다. 그리고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구토를 하기 시작하고 구역질을 하며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잇따라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의식이 흐려지거나 정신착란 등 신경학적인 문제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피부가 푸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색이 푸른 색깔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36도 이하의 저체온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폐혈증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이 다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노인이나 면역 저하자 등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초기 증상 없이 노인이나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떠한 초기 증상이나 절차 없이 그냥 갑자기 심한 폐혈증으로 바로 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면역 저하자에게 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폐혈증이라는 것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폐혈증 환자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무서운 폐혈증, 특별한 예방법이 있다라기보다는요, 평소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건강 유지를 잘 하는 것과 또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이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초기 증상이 한두 개씩 나타난다면 물론 다른 것도 의심해 봐야 되지만 이 폐혈증으로 가면 큰일 나니까 바로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비브리오 폐혈증이라고 있는데요. 이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것은 생선이나 조개류 같은 소위 어패류를 제대로 익혀 먹지 않았을 경우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이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한 예방법은 이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그렇습니다. 그 점은 함께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코의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